안녕하세요. 42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란, 그러니까 여진족의 침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외란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란 이후에 광해군이 즉위를 하고 나서 광해군은 어떻게 이 전쟁으로 무너진 조선을 고치기 시작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전쟁으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농사 지어 놓은 물건들이 모두 다 사라졌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던 집도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 후의 상황입니다. 말로는 쉽게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 정말 그 상황에 내가 있었다고 하면 정말 참혹한 상황이었겠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백성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시기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숙제가 있었겠죠. 전쟁 이후에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해결해 줬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누가 살아남았는지 그걸 가지고 호적대장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의 땅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하는 토지대장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무너진 성곽들을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하면서 새로운 조선의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광해군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질병 혹은 상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더 낫게 할 수 있는지 보건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보급되고 나서 많은 일반 백성들은 동의보감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아픈 곳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이렇게 백성들을 보살피는 활동도 했지만 자신에게 정적이었던 서인들에게 비판을 받는 활동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한 사건입니다.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광해군을 싫어하는 서인들은 이 영창대군이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자신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 영창대군이 없어져야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였고 임목대비를 폐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유교적인 사상에 맞지 않다고 서인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서인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을 영창대군이었겠죠. 왕으로 올리고 싶었습니다. 광해군은 서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광해군이 했던 정책 중에 대동법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동법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게 하고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법입니다. 서인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광해군이 하는 정책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이 상황도 불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이 시기에 서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대외적인 활동도 또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조선, 이쪽에 일본이 있고 이쪽에 명나라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는 여진이 있습니다. 여진이라는 유목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로 부족의 형식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1616년이 되면 여진은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의 부족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진이 세운 후금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는 명나라였습니다. 중국의 한족이 세운 국가였고 우리나라는 명나라를 섬기고 있는 4대 외교 정책을 하고 있었죠.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조선의 4대 교린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면
성장하는 후금 그리고 쇠퇴하는 명나라로 대외 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명나라는 대내적으로 자신들 나라에 혼란이 있기 시작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조선을 도와주려고 조명연합군을 만들었었죠. 조선의 임진왜란을 도와주느라 명나라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후금은 점점 성장하고 있었죠. 이 시기에 후금은 성장을 하면서 명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 명나라는 조선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도 너네를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너네가 우리를 도와줄 차례인 것 같아. 자, 우리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있는데 B가 힘들 때 도와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A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B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명나라를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친구 대 친구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지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A가 B를 도와줘서 B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A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B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B가 만약 A를 도와주게 된다면 B의 아빠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B는 선뜻 A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 아빠의 목숨을 걸고 A라는 친구를 도와주는데 누군가는 도와줄 거라는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의 상황이었어요.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아직 전쟁이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뒤에 힘든 상황이 조선에게는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명나라를 도와주게 되면 이 전쟁의 복구가 끝나지도 않은 조선에는 다시 한번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명나라랑 이 후금이 싸우는 데에 이 조선의 백성들이 희생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광해군은 이 조선의 백성들이 이러한 명분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책을 생각해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립외교였습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이 명나라와 여진, 이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립을 어떻게 지켰냐면요.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명나라에게 군대를 파견해 준 것처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이 파견해주는 군대의 장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후금과 맞닥뜨려 싸우게 될 때 싸우지 말고 바로 항복하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대는 후금을 맞닥뜨렸을 때 바로 항복을 하고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입을 피해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서인들은 광해군을 다시 한번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를 저버리고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서인들은 이 중립외교 그리고 영창대군을 죽인 것, 인목대비를 폐위한 것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인조반정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영모입니다. 영모는 왕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모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왕이 바뀌겠죠. 왕이 인조가 됩니다. 서인들이 옹립하고 싶어 했던 서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서인들은 인조 반정 아래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화되어야 했습니다. 왕을 폐위한 것, 어쨌든 광해군을 폐위한 것은 유교적 윤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들의 정당화했냐? 우선 이 정책들, 중립외교를 하고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위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자신들이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다시 사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서인들이 주도가 돼서 조선에서는 다시 명나라를 사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에 안 들까요? 후금이겠죠. 이 후금은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로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후금이 쳐들어오기 좋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괄의 난이 조선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에서 공을 세웠던 이괄이 자신이 받은 대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정을 일으킬 때 이 이괄이 역할이 있었겠죠. 자신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인조반정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정이 성공하고 나면 이 이괄은 혜택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혜택이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조금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해진 틈에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의병이 일어나고 관군과 함께 이 후금에 싸웁니다. 하지만 후금은 우리랑 싸웠을 때 게임이 되지 않죠. 바로 우리가요. 그래서 이 정묘호란을 통해 우리는 형제 관계라는 것을 후금과 맺게 됩니다. 형제 관계란 무엇일까요? 형과 동생.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는 이러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 이런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당시는 조공과 책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있고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에게서 조공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A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에게 회사품을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B라는 나라는 A라는 나라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에요. 이 조공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고 A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에게 이 선물에 대한 답례품을 주는 것을 회사라고 합니다. 당시 국제 관계에서는 이 조공을 받는 나라 그리고 조공을 주는 나라로 동아시아에서 국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A라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이 B라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해볼게요. 이 중국 중에서도 명나라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은 중국 명나라에게 조공품을 바치고 A라는 이 중국 명나라에게서 회사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품을 주는 양에 비해서 회사품을 주는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B라는 나라를 1학년 친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A라는 나라를 2학년 친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매점에서 1학년 친구랑 2학년 친구랑 만났어요. 그래서 1학년 친구가 2학년 친구에게 바나나 우유를 하나 줍니다. 저번에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바나나 우유를 줬어요. 자, 2학년이 바나나 우유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언니인데? 내가 동생한테 받기만 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나는 빵이랑 주스를 하나 더 사서 줍니다. 더 많은 걸 주죠. 내가 언니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조공 책봉 관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A라는 국가는 더 높은 지위를 이 B라는 나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조공을 받는다는 모습으로 이 A는 내가 더 높은 국가야, 내가 더 인정받는 국가야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형인 국가니까 아우인 동생에게 더 많은 물건을 줘야겠죠. 그게 바로 회사품이 되는 겁니다. 이 B라는 국가는 회사품을 통해서 더 많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은 더 상국에게서 선진 문물을 받아서 그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선진 문물을 받고 내가 준 조공품보다 더 많은 물건을 답례품으로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봤죠. 자, 그러면 B라는 국가는 이 조공책봉 관계에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내가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혜택을 형이 주니까요. 자, 그러면 A라는 국가는 이렇게 많은 물건을 주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A라는 국가는 명예를 얻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품을 받는 명예로운 국가다.
다른 나라에게서 섬김을 받는 국가라는 이런 명예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공품을 주는 국가가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국가들은 다 A가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주변 국가보다 더 선진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은 이러한 선진 국가라는 걸 인정받는 조공 책봉 관계를 인정받고 싶어 했고 그래서 조공을 받았던 거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 정묘호란에서 여진족, 후금이 이러한 조공 책봉 관계에서 형제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명나라를 섬겨왔습니다. 한마디로 형인 국가가 명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명나라는 중화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화사상으로 우리 국가가 최고야, 우리 국가가 으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다 오랑캐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동쪽에 있었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해서 동이족이라고 중국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중화사상을 조선도 본받습니다. 그것을 소중화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중국 명나라 그리고 조선 이렇게 후금이 있었을 때 이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라는 국가는 우리 조선이 보기에는 오랑캐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명나라는 오랑캐가 아니고 더 높은 상국이고 이 후금은 오랑캐라고 우리가 하대하는 국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커지더니 우리에게 자신들이 형을 하겠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하지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후금에게 형의 자리를 주고 우리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한 후금은 점점 더 커지고 중국의 명나라를 집어삼키는 엄청난 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국가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1636년에 청이 건국됩니다. 그리고 힘을 더 키운 청나라는 우리나라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형제 관계에서 군신 관계로 더 높은 상하 관계를 주장하는 관계로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당시 조선에서는 이 여진이 세운 한마디로 오랑캐가 세운 이 청나라를 멀리하자고 하는 척화파가 세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 주화파는 청나라의 이 요구를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자라고 하는 세력이었어요. 한마디로 싸우지 말자. 척화파는 싸우자. 그러면서 이 군신 관계의 요구를 거절하자고 하는 것이 척화파였습니다. 이 척화파는 당시에 더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청나라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 청나라의 태종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입니다. 이때 이제 왕이 인조였어요. 자, 인조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성장하는 청나라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인조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조는 여진족들을 피해서 남한산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항을 하면서 계속 버팁니다. 하지만 성에 안에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항복을 하게 될 때 삼괴구고라고 하는 굴욕적인 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을 한번 할 때 이마를 바닥에 3번 찍는 거예요. 그것을 총 3세트를 하는 건데 절을 한번 하면서 꽝꽝꽝 이마를 바닥에 찍고 절을 또 한번 하면서 이마를 바닥에 꽝꽝꽝 찍고 이거를 총 3번 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청나라의 황제도 아니고 청나라에서 온
신하에게 이러한 우리의 왕은 굴욕적인 모습으로 전쟁의 항복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의 두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아빠가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항복을 하는 걸 보고 이들은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세자로서 그 다음 왕위에 오를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왕이 되지 못하고 복림대군이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으로 왕위에 오른 복림대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빠의 복수를 해야겠다. 우리 민족의 복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으킨 게 바로 북벌론입니다. 북쪽에 있는 국가 청을 정벌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한 산성도 수리하고 북한 산성도 수리하고 하면서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 조선의 국력을 아무리 키워도 청나라에 이길 수는 없는 힘밖에 되지 않았어요.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청나라의 세력은 너무나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었고 북벌은 이야기만 하다가 효종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북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증가시킨 군사력이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러시아와 청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가 우리 조선에게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때 우리가 키운 이 군사력을 가지고 나선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선 정벌에서 우리 군사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죠. 북벌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군사력을 가지고 청나라를 도와주는데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5단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외란과 호란, 두 번의 커다란 전쟁으로 조선의 모습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나눌 정도로 커다란 사건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5단원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6단원부터는 조선 후기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